팀장님, 고객분이 주소를 바꿔서 알려주셨는데요. 2008년 4월 15일 한 통의 전화가 남긴 이 짧은 말이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이선영은 완전히 사라졌고 3년 뒤 그녀는 벽 속에서 발견되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스터리 박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잊혀진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역 2번 출구 앞은 점심시간을 맞아 직장인들로 가득했습니다. 회사원들은 빠른 걸음으로 식당가를 오가고 택시들은 쉴 새 없이 승객을 태우고 내렸죠. 그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검정 정장을 입은 한 여성이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빠르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보험 설계사 이선영, 29살의 그녀는 크림색 블라우스 위에 단정하게 재킷을 여민 모습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시까지는 들어올게요. 그녀의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가방 안에는 오늘 계약할 보험 서류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선영은 통화를 끊고 잠시 멈춰서서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상하네. 왜 갑자기 장소를 바꾼 거지? 하지만 고객의 요청이니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녀는 강남역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생수 한 병을 집어들었어요.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꺼내 결제를 마친 시간은 정확히 오후 12시 47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영수증을 받아 가방에 넣은 선영은 다시 거리로 나와 지하철역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그녀의 뒷모습은 여느 직장인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해 보였어요. 지하철 분당선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 그곳에 설치된 CCTV가 선영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포착했습니다.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든 채 계단을 내려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선명하게 화면에 남았어요. 같은 시각 분당구 정자동의 한 빌라 단지에서는 42살의 남성 정혜수가 창문 너머로 거리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곧 도착하겠군. 그의 표정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오후 시간이 흘러 저녁 6시가 되었지만 선영은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같은 팀 동료인 김미희는 선영의 휴대폰으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이상한데, 선영 씨가 연락도 없이 이러는 사람이 아닌데. 평소 약속을 잘 지키고 연락이 닿지 않는 법이 없던 선영이었기에 김미희는 조금씩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니겠지? 저녁 9시가 되자 선영의 어머니 이정숙도 딸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56살의 이정숙은 딸이 항상 퇴근 후에는 전화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여보세요, 팀장님이세요? 저희 선영이 오늘 어디 갔는지 혹시 아세요?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선영의 회사 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딸의 마지막 일정을 물었어요. 팀장은 분당에 고객을 만나러 갔다는 말만 전했고 고객의 정확한 정보는 선영이 직접 관리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분당이요? 우리 애가 분당까지 갔다고요? 밤 11시 30분 이정숙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에 집 근처 파출소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당직 경찰은 성인 여성의 경우 48시간이 지나야 실종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며 일단 기다려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아니, 우리 애가 연락도 없이 집에 안 들어왔는데 48시간을 어떻게 기다려요? 이정숙은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 한숨도 잠들지 못했어요. 딸의 방문을 열어보니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지갑도 통장도 여권도 모두 제자리에 있었죠. 선영아, 대체 어디 간 거니? 선영은 언제나처럼 아침에 출근했고 언제나처럼 돌아올 것처럼 집을 나섰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이선영은 어디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강남역 2번 출구 계단을 내려가던 그 순간이 그녀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흔적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분당 어딘가에서 정혜수는 조용히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이선영 실종 3일째인 4월 18일, 이정숙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파출소 문을 두드린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실종 신고서를 작성했어요.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 박정민 경위가 사건을 맡게 되었죠. 38살의 박경희는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성인 실종 사건은 대부분 가출이나 잠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머님, 따님이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힘든 일은 없으셨나요? 박경희의 질문에 이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선영이는 일도 잘하고 밝은 애예요. 절대 그냥 사라질 애가 아니에요. 하긴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말하지. 박경희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일단 기본 조사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선영의 집과 사무실을 방문해 개인 물품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놀랍게도 지갑은 침대 옆 서랍에, 통장은 책상 위에, 여권은 옷장 안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현금 30만 원과 신용카드 3장이 모두 남아 있었죠. 이건 좀 이상한데요. 돈도 안 가져가고 나갔다는 건. 박경희는 동료 형사에게 말했지만 상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가출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훌쩍 떠나는 거죠. 아니야,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박경희는 직감적으로 이 사건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즉시 선영의 휴대폰 기지국 기록을 추적했어요. 통신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지막 신호는 오후 1시 23분 분당구 정자동 일대에서 포착된 후 완전히 끊겼습니다. 강남역에서 출발해 분당선을 타고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었죠. 정자동이라 여기서 뭘 한 거지? 박경희는 선영의 회사를 다시 찾아가 업무 기록을 열람했어요. 보험사 내부 고객관리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선영이 마지막으로 약속을 잡은 고객명은 정혜수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주소는 분당구 정자동 한손마을 3단지 백사동 지하층으로 등록되어 있었죠. 이 사람이네. 정혜수? 박경희는 즉시 해당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한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백사동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철거된 건물의 잔해만 남아 있었고 현재는 공터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기가 2년 전에 철거됐다고요? 근처 부동산 중개소 직원에게 물으니 그곳은 2006년에 이미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이 모두 이주했다고 했어요. 그럼 이 주소는 가짜란 말인가? 박경희는 서둘러 경찰서로 돌아가 정혜수라는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계약서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신분증 사본을 확인한 결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실제 존재하는 번호였지만 뒷자리는 완전히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어요. 주민센터에 조회를 요청했지만 해당 번호로 등록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있는 전화번호는요? 박경희가 통신사에 확인을 요청하자 해당 번호는 한 달 전에 이미 해지된 선불폰 번호였습니다. 가입자 정보도 허위로 등록되어 있었죠. 이건 처음부터 계획된 거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짜 신분을 만든 거라고. 경찰은 정자동 일대의 CCTV를 전수조사했어요. 하지만 선영이 지하철역에서 내린 이후의 동선은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공기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흔적이 없었죠. CCTV 사각지대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는데. 수사팀은 주변 상가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선영을 목격했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박경희, 이 사건 좀 정리하는 게 어때요? 성인 가출로 종결하고. 상급자의 압박이 시작되었어요. 중요한 사건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단서 하나 없는 실종 사건에 인력을 계속 투입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 가출이 아니에요. 이 사건 뭔가 석연치 않아.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박경희는 끝까지 버텼지만 결국 한 달 뒤 사건은 미제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숙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매일 방송국에 제보 메일을 보냈고 실종자 찾기 단체에 전단지를 배포했습니다. 거리마다 딸의 사진이 붙은 전단지가 나붙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시들해졌죠. 우리 선영이는 절대 그냥 사라질 애가 아니에요. 뭔가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정자동 어딘가에서 정혜수는 조용히 지하실 문을 잠그고 있었으니까요. 2009년 가을, 선영이 사라진 지 1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이미 그녀를 잊어가고 있었지만 분당의 한 빌라 단지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정자동 푸른마을 빌라 지하층에 사는 정혜수의 집 근처를 지날 때마다 주민들은 코를 찌푸리곤 했습니다. 여기 또 그 냄새 나네. 도대체 뭐가 썩는 거야? 2층에 사는 김영수 씨가 복도를 지나다 중얼거렸어요.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듯한 퀴퀴한 냄새가 지하층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관리실에 말씀드려야겠어요. 이거 사람 살 수가 없잖아요. 그의 아내 박미선 씨도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수관이 오래되긴 했지. 그래도 이 정도일 줄은. 빌라 관리인 최동수 씨는 민원을 받고 지하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는 복도 이곳저곳을 살피며 냄새의 근원지를 찾으려 했지만 정확히 어디서 나는지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마 하수관 문제일 거예요. 이 건물이 지은 지 15년이나 됐으니까. 최 씨는 주민들에게 그렇게 설명했지만 사실 그도 확신은 없었어요. 이상하긴 한데 하수관 냄새치고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날 저녁 정혜수는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44시 된 그는 여전히 단정한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죠. 회색 셔츠에 검정 바지,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는 누가 봐도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였어요. 정 선생님, 퇴근하세요? 계단을 오르던 3층 주민 이순자 씨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네, 오늘도 야근이었어요. 편히 쉬세요. 정혜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았어요. 참 예의 바른 사람이야. 조용하고 깔끔하고. 이 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정혜수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그는 현관문을 잠그고 신발을 벗은 뒤 거실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문을 바라봤습니다. 지하 창고로 통하는 문이었죠. 오늘도 냄새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군. 그는 냉장고에서 공기청정제 스프레이를 꺼내 복도 쪽을 향해 여러 번 뿌렸어요. 그러고는 지하 창고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조심해야 해. 더 조심해야 해. 지하 창고는 작은 방 하나 크기였어요. 천장이 낮고 창문이 없는 이곳은 습기가 많아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정혜수는 벽 한쪽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다른 벽들은 오래된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지만 유독 한쪽 벽만은 새로 시멘트를 바른 듯 깨끗했습니다. 그는 그 벽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손바닥으로 벽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 표면을 더듬었죠. 이대로만 있어줘.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정혜수는 점점 더 오랜 시간 그 벽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찾지 못할 거야. 하지만 2010년 초 상황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철 난방을 가동하자 지하층 냄새가 더욱 심해진 거예요. 관리인 아저씨, 이거 정말 하수관 문제 맞아요? 냄새가 점점 더 심해지는데요. 1층에 사는 젊은 부부가 관리실로 찾아와 항의했습니다. 다음 주에 배관업체 불러서 점검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최 관리인은 난감한 표정으로 약속했지만 배관 점검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이상하네. 배관은 멀쩡한데 대체 이 냄새는 어디서 나는 거지? 3월 어느 날 지하층 복도에서 청소를 하던 관리인은 정혜수의 집
문틈 아래에서 새어나오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분명히 그의 집에서 나는 냄새였어요. 정 선생님 계세요? 잠깐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관리인이 초인종을 눌렀지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반응이 없었죠. 출근하신 모양이네. 하지만 저녁 무렵 퇴근한 정혜수를 만난 관리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기 정 선생님 댁에서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아, 그거요? 제가 김치를 담갔는데 냄새가 좀 났나 봐요. 죄송합니다. 바로 환기시킬게요. 정혜수는 당황한 기색 없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관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김치 냄새가 저렇게 고약할 리가 없는데. 그날 밤 정혜수는 또다시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벽 앞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갑자기 벽을 주먹으로 세게 쳤어요. 왜 자꾸 이러는 거야? 왜 냄새가 나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벽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저 차가운 시멘트 표면만이 그의 주먹을 맞을 뿐이었죠. 정혜수는 이튿날부터 매일 공기청정제를 뿌리고 방향제를 곳곳에 설치했어요. 그리고 누군가 방문하면 절대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집이 좀 어질러져서요. 다음에 깨끗이 치우고 초대할게요.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고 주민들은 점점 그를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7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 평범했던 주말이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정자동 푸른마을 빌라 지하층에서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전기 스파크에서 시작된 불꽃이 순식간에 번져나갔죠. 불이야, 불났어요. 2층에 살던 김영수 씨가 비명을 지르며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그의 외침에 빌라 주민들이 우르르 현관 밖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세상에, 우리 집은 괜찮겠지? 사람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최동수 관리인은 즉시 119에 신고 전화를 걸었어요. 여기 분당구 정자동 푸른마을 빌라입니다. 지하층에서 불이 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으로 떨리고 있었죠. 불길은 지하층 복도를 따라 빠르게 번져나가며 검은 연기가 건물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어요. 5분 후 소방차 2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습니다. 소방관들은 재빠르게 호스를 연결하고 건물 안으로 진입했어요. 주민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죠. 모두 뒤로 물러나 주세요. 위험합니다. 소방관들의 외침이 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물줄기가 불길을 향해 쏟아지고 수증기와 연기가 뒤섞여 하늘로 치솟았어요. 빨리 꺼졌으면 좋겠는데. 주민들은 가슴을 졸이며 기도하듯 지켜봤습니다. 30분간의 진화 작업 끝에 불길은 거의 잡혔어요. 하지만 소방관들은 안전 확인을 위해 지하층 구석구석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혜수의 집을 중점적으로 살폈죠. 여기 지하 창고 쪽 벽이 좀 이상한데요? 젊은 소방관 한 명이 손전등을 비추며 동료를 불렀습니다. 불에 타지 않은 벽면 일부가 다른 곳과 달리 새로 시멘트를 바른 듯 깨끗했어요. 이 벽 왜 이렇게 두껍게 발라놨지? 뭔가 이상한데. 소방관들은 구조안전 점검을 위해 그 벽을 망치로 두드려 봤습니다. 통통, 탁, 탁탕 소리가 이상했어요. 다른 벽은 단단한 콘크리트 소리가 났지만 이 벽은 속이 빈 듯한 공명음이 울렸죠. 팀장님, 여기 좀 보세요. 이 벽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소방대장 권철수는 현장으로 다가와 직접 벽을 살펴봤습니다. 그는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고 수많은 화재 현장을 겪어본 사람이었어요. 이건 뭔가 숨긴 게 분명해. 경찰에 연락해. 일단 이 벽 뜯어보기 전에 입회가 필요할 것 같아. 30분 후 분당경찰서에서 형사 2명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박정민 경위였어요.
3년 전 이선영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바로 그 형사였죠. 소방대장님, 무슨 일이시죠? 박경희가 물었고 권 대장은 지하 창고에 이상한 벽을 가리켰습니다. 이 벽이 좀 수상해서요. 안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박경희는 손전등으로 벽을 비추며 꼼꼼히 살펴봤어요. 시멘트가 발라진 면적은 가로 1m, 세로 2m 정도였습니다. 다른 벽면에 비해 유독 새 것처럼 깨끗했죠. 이건 분명 최근에 작업한 거야. 일단 뜯어봅시다. 조심스럽게. 소방관들이 망치와 정을 들고 벽을 조금씩 깨기 시작했어요. 탁, 탁, 탁탁탁. 시멘트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지고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벽이 점점 얇아지자 안쪽에서 흙더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뭐야, 흙? 벽 안에 왜 흙을 채워 넣은 거지? 소방관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흙을 조금씩 걷어내던 중 한 소방관의 손이 무언가 딱딱한 것에 닿았어요. 잠깐, 여기 뭔가 있어요. 그가 흙을 더 파내자 희끄무레한 물체가 드러났습니다. 뼈였어요. 사람의 손목뼈였죠. 이거 사람이야. 소방관의 외침에 현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박경희는 급히 다가가 확인한 뒤 즉시 무전기를 꺼냈어요. 본청 감식반 즉시 출동 바랍니다. 분당구 정자동 푸른마을 빌라. 시신 발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설마 그 사건이었던 건가? 30분 후 감식반과 본청 수사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벽을 완전히 해체하고 안쪽의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의 유골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뼈만 남은 상태였지만 옷 조각과 소지품들이 함께 발견되었죠. 여기 가방이 있습니다. 검은색 서류 가방이요. 감식반원이 조심스럽게 가방을 꺼냈어요. 가방은 썩어 있었지만 안에 들어있던 플라스틱 명찰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박경희는 명찰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선영이야. 명찰에는 생명보험 이선영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3년 전 강남역에서 사라진 바로 그 여성이었죠. 이 집 주인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박경희가 다급하게 물었고 관리인 최동수가 대답했어요. 정혜수 씨요? 아침에 출근하셨는데 아직 안 돌아오셨어요. 즉시 긴급 수배 내립니다. 정혜수, 남성, 46세. 현재 도주 중으로 간주합니다. 박경희의 지시에 경찰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빌라 주차장에 한 남자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색 셔츠에 검정 바지를 입은 정혜수였죠. 그는 빌라 앞에 모여있는 경찰차와 소방차를 보고 멈춰 섰어요. 저기, 무슨 일이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혜수는 경찰들에게 둘러싸이는 순간에도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박정민 경위가 그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우며 차갑게 말했어요. 정혜수 씨,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변 주민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죠. 저 조용하고 친절하던 사람이 살인자라니. 모두의 머릿속에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정혜수는 경찰차에 태워져 분당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끝이구나. 3년을 버텼는데. 그의 눈빛에는 체념과 안도감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한편 현장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팀이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어요. 벽 속에서 발견된 유골과 소지품들을 하나하나 사진 촬영하고 체증했습니다. 검은색 서류 가방 안에서는 보험 계약서 파편들이 발견되었죠. 여기 볼펜도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것 같은데요. 감식반원이 조심스럽게 볼펜을 증거 봉투에 담았어요. 이선영의 어머니
이정숙은 딸이 계약 성사 기념으로 산 비싼 볼펜을 항상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증언했었죠. 지하 창고 구석에서는 더 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래된 휴대폰 배터리, 찢어진 명함 조각, 그리고 정혜수 이름이 적힌 보험 설계 문서까지 모든 것이 이선영이 마지막으로 만나러 갔던 그 고객이 바로 정혜수였음을 증명했어요. 이 서류들 전부 증거로 압수합니다. 감식반장이 지시하자 팀원들은 빠짐없이 모든 물품을 수거했습니다. 정혜수의 집 안 곳곳에서도 수색이 진행되었죠. 거실 서랍에서는 여러 장의 위조 신분증이 발견되었어요. 여기 가짜 주민등록증이 5장이나 있습니다. 전부 다른 이름이에요. 형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혜수는 단순한 우발적 범죄자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조직적 범죄자였던 거예요. 이 사람 보험 사기를 계획했던 거야.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는 작은 수첩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첩에는 여러 보험사 이름과 보험금 액수, 그리고 난해한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중 한 페이지에는 이선영의 이름 옆에 큰 X표가 그어져 있었죠. 이건 타깃 리스트야. 보험 설계사들을 노린 거였어. 박경희는 수첩을 넘기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수첩 마지막 장에는 짧은 문장이 휘갈겨 쓰여 있었어요. 그날 그냥 계약만 끝내고 싶었다. 그 한 줄에 담긴 의미가 얼마나 잔인한지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이틀 후 국과수에서 DNA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유골에서 채취한 DNA는 이정숙이 제공한 이선영의 머리카락 DNA와 99.9% 일치했습니다. 3년간 행방불명이었던 이선영은 결국 이런 식으로 발견된 거예요. 피해자의 손톱 밑에서 피부 조직이 검출되었습니다. 국과수 연구원이 보고서를 읽어내려갔어요. 그 피부 조직의 DNA를 분석한 결과 정혜수의 것으로 확인되었죠. 이선영은 마지막 순간까지 필사적으로 저항했던 겁니다. 목뼈 부분에 골절 흔적이 있습니다. 강한 외력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됩니다. 부검 결과는 명확했어요. 이선영은 목을 졸려 사망했고 시신은 즉시 지하 창고 벽 안에 은폐되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년 동안 그 벽 뒤에 있었다니. 수사관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어요. 분당경찰서 조사실에서 정혜수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박경희는 그 앞에 증거 사진들을 하나씩 펼쳐놓았어요. 이 볼펜, 이 계약서, 이 명함, 전부 이선영 씨 것입니다. 당신 집 벽 속에서 나왔어요. 정혜수는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죠. DNA 증거도 나왔습니다. 피해자 손톱 밑에서 당신 피부 조직이 검출됐어요. 박경희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지만 정혜수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이 사람 끝까지 버틸 작정인가? 하지만 수사팀은 정혜수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경력을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정혜수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차례나 보험금을 타낸 기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사고, 두 번째는 화재, 세 번째는 상해보험이네요. 형사가 보고서를 읽으며 말했어요. 모든 사고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타이밍이 절묘했고 보험금은 총 2억 원이 넘었죠. 이 사람 전문적인 보험 사기꾼이었어요. 이선영 씨는 그걸 눈치챈 거예요. 수사팀은 정혜수가 이선영을 만난 날의 정황을 재구성했습니다. 그는 허위로 사망보험에 가입하려 했고 이선영은 서류를 검토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던 거예요. 신분증 번호가 이상한데요? 확인 좀 해봐야겠어요. 이선영의 그 한마디가 그녀의 운명을 바꿔버렸죠. 정혜수는 자신의 보험 사기가 들통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이선영을 제압했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지하 창고에 숨겼어요. 그리고 벽을 쌓아 완벽하게 은폐했던 겁니다. 당신은 3년 동안 그 벽 너머에 시신이 있다는 걸 알면서 생활한 거죠? 박경희의 질문에 정혜수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부인하고 있었어요. 증거 조작입니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죠. 2011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에 정혜수가 출석했습니다. 그는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들어섰고 방청석에는 수많은 시민들과 언론사 기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는 순간 정혜수는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재판장 김태수 부장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개정을 선언했죠. 피고인 정혜수에 대한 살인, 사체유기, 사문서 위조 혐의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이정숙이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딸의 영정사진을 가슴에 안고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3년 6개월을 기다려온 이 순간 그녀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죠. 선영아, 엄마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검사 이현주는 준비한 기소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2008년 4월 15일 피해자 이선영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살해하고 시신을 벽 속에 은닉하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 안을 가득 채웠고 방청객들은 숨죽이며 들었어요. 검사는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제시하며 범행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피고인은 허위 신분증을 사용해 보험 계약을 체결하려 했고 이를 눈치챈 피해자를 살해한 것입니다. 스크린에는 정혜수의 집 지하 창고에서 발견된 시신의 사진이 띄워졌어요. 벽을 뜯어낸 현장, 흙더미 속 유골, 그리고 이선영의 소지품들이 차례로 공개되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낮은 탄식이 터져나왔고 이정숙은 차마 화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죠. 이것은 피해자의 DNA와 일치하는 유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해자 손톱 밑에서 검출된 피고인의 피부 조직입니다. 검사는 국과수 감정서를 제시하며 과학적 증거를 강조했어요. DNA 일치율 99.9%, 이보다 명확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수첩에는 여러 보험 설계사의 이름과 보험금 액수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수첩 사본이 배심원들에게 전달되었고 그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내용을 확인했어요. 이선영의 이름 옆에 그어진 큰 X표는 그녀의 운명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야. 배심원들의 눈빛이 차갑게 변해갔죠. 검사는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차례에 걸쳐 보험 사기로 2억 원 이상을 편취했습니다. 보험금 지급 내역서와 사고 기록들이 화면에 띄워졌어요. 모든 사고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교묘했고 보험금은 정확히 지급 한도 최대치였죠.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행각을 우연히 발견했고 그것이 살해 동기가 되었습니다. 검사의 논리는 명확했고 증거는 빈틈이 없었어요. 방청석의 시민들은 정혜수를 향해 분노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주자 정혜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는 방청석을 돌아보며 특히 이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저는 그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방청석에서는 비웃음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날 계약건으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제 신분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정혜수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당황했고 그녀도 흥분했습니다. 우리는 말다툼을 했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라고? 지금 변명을 하는 건가? 검사 이현주는 차갑게 그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녀를 죽이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지하려다 너무 세게 밀친 것뿐이에요. 정혜수는 울먹이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신을 벽 속에 숨겼습니까? 사고였다면 신고를 했어야죠. 재판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정혜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제가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는 게 들통날까봐. 그래서 숨겼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분노의 함성이 터져나왔어요. 거짓말하지 마. 당신은 살인자야. 이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고 법정 경위가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재판장은 망치를 두드리며 정숙을 요구했죠. 검사는 반박 논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우발적 사고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부검 감정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피해자의 목뼈에는 강한 압박에 의한 골절 흔적이 있습니다. 이는 최소 30초 이상 지속적으로 목을 졸랐다는 의미입니다. 방청석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어요. 30초는 우발적 실수가 아닙니다. 명백한 살인 의도입니다. 검사의 말에 배심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시신을 즉시 은폐했습니다. 벽을 쌓고 시멘트를 바르는 데는 최소 몇 시간이 걸립니다. 증거 사진에는 정혜수의 집 창고에 쌓여있던 시멘트 포대와 공구들이 찍혀 있었어요. 이것은 계획적 범행의 증거입니다. 피고인은 범행 후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검사는 마지막으로 정혜수의 수첩 사본을 들어보였어요. 피고인은 범행 당일 이후에도 이 수첩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수첩의 한 페이지가 확대되어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그날 그냥 계약만 끝내고 싶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의미는 너무나 명확했죠. 이 문장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방청석은 조용해졌어요. 피고인은 그 후 3년간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시신이 벽 너머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이정숙은 참을 수 없다는 듯 흐느끼기 시작했고 옆에 앉은 친척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재판장은 배심원들을 향해 물었어요. 배심원 여러분, 평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배심원들은 잠시 협의한 뒤 대표가 일어나 답했습니다. 유죄입니다. 법정안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고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정혜수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고 정혜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진심인지 연기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 소리와 함께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죠. 이정숙은 딸의 사진을 꼭 안으며 조용히 울었어요. 선영아, 이제 편히 쉬어. 2011년 11월 16일 판결이 내려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정숙은 법원 앞 계단에 앉아 딸의 영정 사진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판결문을 손에 쥔 채 그녀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징역 22년. 이게 우리 선영이 목숨값인가? 그녀의 눈가에는 밤새 흘린 눈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언론사 기자들이 그녀 주변에 몰려들었어요. 어머님, 판결 결과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마이크가 그녀 앞으로 쏟아졌지만 이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어요. 이제 뭘 더 말해야 하지? 선영이는 돌아오지 않는데. 이정숙은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3년 넘게 비어있던 딸의 방이 그대로 보였어요. 그녀는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선영이 마지막으로 읽던 책이 펼쳐진 채로 놓여 있었어요. 옷장 안에는 정장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고 화장대에는 립스틱과 향수병들이 그대로였죠. 모든 것이 시간이 멈춘 듯 그날 그대로였습니다. 선영아. 이정숙은 딸의 침대에 앉아 베개를 끌어안았어요. 베개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딸의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아침에 웃으면서 출근하던 모습이 어제 일 같은데. 창가에는 딸이 키우던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이정숙은 3년 넘게 그 화분에 물을 주며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딸이 영영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했죠.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녀는 영정 사진을 화분 옆에 조심스럽게 세워두었어요. 사진 속 선영은 밝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을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지난 3년간 이정숙이 모아온 자료들이 쌓여 있었어요. 실종 전단지, 방송국 제보 메일 프린트물, 경찰 조사 기록, 그리고 법정 방청 메모들. 그녀는 하나하나 넘겨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선영아, 엄마는 정말 열심히 찾았어. 하루도 너를 잊은 적 없어. 이정숙의 목소리는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그녀는 혼자 중얼거리듯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22년을 받았대. 근데 우리 선영이는 29년밖에 못 살았잖아. 그녀는 판결문을 다시 펼쳐들었어요. 징역 22년, 그 숫자가 눈에 들어왔지만 가슴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습니다. 이게 정의일까? 이게 선영이가 받아야 할 정의일까? 저녁이 되자 이정숙은 딸의 방에 향초를 켰어요. 작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흔들리며 방 안을 은은하게 밝혔습니다. 그녀는 촛불 앞에 앉아 딸에게 말을 걸었죠. 선영아, 너 기억하지? 엄마랑 여행 가기로 했잖아. 제주도 가자고 했었지. 선영은 생전에 어머니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고 싶어 했어요. 보험 계약이 잘 성사되면 돈을 모아서 꼭 가자고 약속했었죠.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여행 가도 되는 거지? 이제 너 편히 쉴 수 있는 거지? 이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딸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며칠 후 이정숙은 선영의 유골을 찾아갔어요. 국과수에서 감식이 끝난 유골은 작은 함에 담겨 그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함을 받아들었죠. 우리 선영이 이렇게 작아졌네. 함은 예상보다 가벼웠고 그것이 딸의 전부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3년 넘게 벽 속에 갇혀있던 딸이 이제야 자유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어요. 친척들과 선영의 옛 직장 동료 몇 명이 참석했고 박정민 경위도 조문을 왔습니다. 박경희는 이정숙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이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경희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고맙습니다. 박경희는 영정 앞에 헌화하고 묵념을 올렸어요. 그는 3년 전 자신이 처음 사건을 맡았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야 했는데. 미안합니다, 선영 씨. 장례를 마친 후 이정숙은 선영의 유골함을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녀는 거실 제일 좋은 자리에 작은 제단을 마련하고 함을 모셨습니다. 사진 옆에는 선영이 좋아하던 백합꽃을 놓았죠. 선영아, 이제 엄마 곁에 있어. 다시는 어디 안 가. 알았지? 밤마다 이정숙은 제단 앞에 앉아 딸과 대화를 나눴어요.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선영이 좋아하던 음식을 차려놓았습니다. 텅 빈 집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딸이 여전히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정숙은 선영의 오래된 휴대폰을 발견했어요. 서랍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그 휴대폰은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충전기를 꽂고 전원을 켰죠. 한참을 기다리자 화면에 불이 들어왔어요. 이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3년 전 작성되었지만 전송되지 않은 문자 하나를 발견했죠. 엄마, 오늘 계약 잘 되면 여행 가요. 제주도 꼭 같이 가요. 사랑해요. 문자는 2008년 4월 15일 오후 12시 30분에 작성되어 있었어요. 선영이 강남역에서 지하철을 타기 직전 어머니에게 보내려다 전송하지 못한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이정숙은 휴대폰을 움켜쥐고 주저앉았어요. 선영아, 선영아. 그녀는 딸의 마지막 말을 읽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3년 넘게 참아왔던 모든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그래, 가자. 우리 이제 여행 가자. 이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딸의 영정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선영은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고 마치 엄마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조용히 창문을 두드렸고 향초의 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딸의 문자 메시지를 프린트해서 액자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영정 옆에 나란히 세워두었죠. 선영아, 엄마가 너랑 매일 여행 가는 거야. 마음속으로.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딸에게 속삭였습니다. 비록 딸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정숙은 이제 딸을 보내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2012년 봄, 선영이 세상을 떠난 지 4년이 흘렀습니다. 강남역 2번 출구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로 붐볐고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어요. 출근길 직장인들은 빠른 걸음으로 지하철역을 오가고 택시들은 쉴없이 거리를 달렸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누구도 4년 전 이곳에서 사라진 한 여성을 기억하지 못했죠. 이정숙은 매달 15일이 되면 강남역을 찾았어요. 딸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바로 그 장소, 2번 출구 계단 앞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선영이가 마지막으로 본 풍경이 이거였구나. 그녀는 딸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려 애썼어요.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중요한 회의에 가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고, 누군가는 그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선영이도 그랬겠지. 그냥 일하러 가는 평범한 하루였을 텐데. 이정숙은 가방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어요. 선영이 전송하지 못한 마지막 문자 메시지가 프린트되어 있는 액자였습니다. 엄마, 오늘 계약 잘 되면 여행 가요. 제주도 꼭 같이 가요. 사랑해요. 그녀는 액자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선영아, 엄마 왔어. 오늘도 너 보러 왔어. 지나가는 사람들은 혼자 중얼거리는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했지만 이정숙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딸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구치소에서는 정혜수가 독방에 앉아 있었어요.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은 지 6개월, 그는 하루하루를 무료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좁은 하늘, 그것이 그가 볼 수 있는 전부였죠. 3275번, 면회 왔습니다. 교도관의 목소리에 정혜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면회인을 확인하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면회 거부합니다. 그의 아내였던 여자가 찾아왔지만 그는 만나기를 거부했어요.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오래였고 그녀에게 할 말도 없었습니다.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정혜수는 다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밤마다 그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벽 속에서 누군가 두드리는 소리, 지하 창고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 그리고 이선영의 얼굴.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이미 끝난 일인데. 그는 눈을 감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22년 그 긴 시간을 여기서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한편 분당경찰서 박정민 경위는 여전히 미제 사건들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선영 사건 이후 그는 실종 사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절대 또 놓치지 않을 거야. 절대로. 그의 책상 서랍에는 이선영 사건 파일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가끔 그는 파일을 꺼내 펼쳐보며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찾았더라면 혹시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었고 그는 다만 앞으로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뿐이었죠. 2012년 7월 정부는 성인 실종자 신고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기존 48시간 대기 원칙을 폐지하고
즉각 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법을 바꾼 것이었어요. 이선영 사건이 그 변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연락 없이 사라지면 즉시 경찰에 알려주세요. 공익 광고가 TV에 방영되었고 전단지가 거리 곳곳에 붙었어요. 이정숙은 그 광고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선영이 덕분에 다른 가족들은 빨리 찾을 수 있게 됐구나. 그녀는 쓸쓸하게 웃으며 TV를 껐어요. 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위안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더욱 텅 빈 것 같았습니다. 2013년 봄, 이정숙은 실종 가족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아직도 가족을 찾지 못한 사람들을 만났죠. 저는 딸을 찾긴 했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어요. 이정숙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자 다른 참석자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는 10년째 아들을 찾고 있었고 누군가는 20년째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찾으신 게 어디예요? 저는 아직도 우리 아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어머니가 흐느끼며 말했고 이정숙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아픔이 있었구나. 이정숙은 그날부터 실종 가족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전단지를 함께 돌리고 제보 전화를 받고 경찰서에 동행해주기도 했습니다. 딸을 위해 못다한 일들을 다른 가족들을 위해 하는 것이었죠. 우리 선영이가 엄마한테 이런 일을 시키는 것 같아. 그녀는 봉사활동을 하며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2014년 4월 15일 선영이 사라진 지 정확히 6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이정숙은 제주도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딸과의 약속, 함께 가기로 했던 여행을 혼자라도 가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비행기 좌석에 앉은 이정숙은 옆자리에 선영의 사진을 놓았어요. 선영아, 우리 이제 여행 가는 거야. 엄마랑 같이. 승무원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어요. 선영아, 저기 강남역 보여? 내가 마지막으로 걸었던 곳. 이정숙은 창밖을 가리키며 딸에게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이제 보내줘야지. 이제 내가 편히 쉴 수 있게 해줘야지. 제주도에 도착한 이정숙은 바닷가를 걸었어요. 파도 소리가 귓가에 들렸고 따뜻한 봄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선영의 사진과 마지막 문자 메시지 액자를 꺼냈죠. 선영아, 여기 정말 예쁘다. 내가 좋아했을 것 같아. 그녀는 파도가 밀려오는 모래사장에 앉아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어요. 이제 놓아줘야지. 이제 내가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게. 이정숙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바닷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결이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갔고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선영아, 사랑해.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해.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눈부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계단을 오르내리고 각자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젊은 여성 한 명이 휴대폰으로 통화하며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곧 도착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검정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마치 6년 전 이선영의 모습처럼. 수천 명의 얼굴들, 수천 개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누군가의 살. 실종은 늘 평범한 하루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집을 나선 사람이 저녁에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죠.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사라지고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선영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숫자가 아닌 이름이고 통계가 아닌 사람입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딸이었고 아들이었고 부모였고 친구였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화면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마지막 자막이 떠오릅니다. 이선영 1979-2008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모든 이들을 기억합니다. 화면 한쪽에는 실종자 신고 전화번호 182가 표시되어요. 가족이 연락 없이 사라졌다면 즉시 신고하세요. 당신의 신고가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